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민생과 경제란 표현을 28번이나 사용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가계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에 피습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출발하는 총선 민심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한 20분간의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요약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푸른 용의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대통령은 신년사의 중점을 민생과 행동에 찍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신년사에 쓰인 단어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국민이 28번, 경제가 19번, 민생이 9번 그런 순이었고요. 1위부터 7위까지 많이 쓰인 단어들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가 경제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었네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주로 강조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그 연설문에 많이 포함시키는 경향성이 좀 짙었죠. 네. 특히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등장을 시켰었고, 이후에도 자유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나왔고, 또 이후에는 좀 이념성이 강조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신년사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국민을 비롯해서 경제 개혁, 산업 민생 회복, 일자리 등 주로 이제 경제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강조가 됐다. 네. 또 지난번에 쓰였던 것보다 훨씬 그 횟수가 많아졌다라는 그렇습니까?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경제에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기조가 방점이 찍힐 것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문제는 경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기조로 해서 이제는 윤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스스로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사막에도 나왔지만 민생이란 말을 9번 썼는데 작년 신년사에는 이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PF 관리를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동산 PF, 가계 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부동산 PF와 이에 따른 가계대출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의지도 밝혔는데요. 자, 이 문제 정말 주목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부동산에 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뭐 잘 아시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것의 시발점은 사실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뭐 가계부채 등 이것들이 이 양도 크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죠. 네. 거기를 잡지 않고서는 경제를 지금 우리가 2.1%까지 지금 경제 성장률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위험이 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작년 연말에도 오세훈 시장하고 모아타운에 가서 재건축에 대한 또 확신까지 주셨고 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의 지금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관리를 안 하면 아무런 다른 조치가 가더라도 위험성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PF가 부실이 지금 끼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태형건설로 불거진 건데 이걸 일단 브레이크는 걸었어요. 네. 근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게 우리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 금융 리스크로 옮겨 타는 순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초기에 초등에 이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은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부동산의 안정화 없이는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이제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아주 이 부분에 바짝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올 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카르텔 타파로 대변되는 기득권 철폐를 올해도 신년사에서 각별하게 강조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년사에서 가장 화제가 된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패거리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란 용어는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단어인데 여기에 패거리란 말을 붙였어요. 자, 어떤 걸 지칭했다고 해석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셨죠. 제가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봤더니 독일어에 기반한 경제 용어더라고요. 예. 특정 업종이 독점을 한다든지 혹은 그 협정 자체를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히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이익을 놓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건폭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등 특정 집단이
자신들만의 결사체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의 특정 이익이 국민에게는 결국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출산 대책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연말에도 나왔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그래서 이제 저출산위원회가 프랑스식 등록동거금도 예. 연구 대상이다.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이게요, 사실 지금 지난 20년간 60조 이상을 좀 쓰고도 아무런 지금 출산율에 지금 증거가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진단을 잘했느냐. 그거부터 지금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 저출산은 사회에 불필요한 과열 경쟁 때문이다. 아하.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 불필요한 과열 경쟁의 또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 균형 발전이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이 부분이 가야 되고요. 특히 저출산의 원인을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자.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결혼을 안 하는 부분 그게 아니고 사회 생산성부터 그리고 사회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도시 중심으로 나라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부분까지도 하는 굉장히 큰 그런 청사진을 지금 준비하는 듯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으로 40년, 50년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길을 한번 청사진으로 밝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마지막 날 북한의 김정은이 쏟아낸 대남 위협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은 딸 김주애에게 뺨에 뽀뽀까지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적으로 상대하겠다 하면서 온갖 위협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인데 이 1월 8일을 전후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도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안보 이론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보, 그러니까 힘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우리가 어떤 나라가 방위 능력을 확충하게 되면은 그 인근 국가도 같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죠. 네. 그렇게 되면 서로 힘을 견주게 되니까 이것이 일종의 안보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주의적 안보 이론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삼축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 삼축 체제. 한국형 삼축 체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도발을 가정해서 이것이 시점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상대의 도발 징후에 있어서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도발이 있을 시에 이것을 미사일 방어, MD로 방어하는 체제가 있고
추후에 대량 응징 보복으로 네. 구성되는 이 삼축 체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더 빠르게 구축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한꺼번에 그 공동의 그 NCG 작년에 그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선언이죠. 그렇죠.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미의 확장 억제를 한 단계 넘어서는 공동으로 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입장으로까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더욱더 완성 형태로 다가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김정은 생일을 전후해서 어떤 도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견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 오판 가능성을 사실상 높이고 있는 국제적인 이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 상태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그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서는 더욱더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2개 이상의 전선에서 전쟁을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많은 국가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47개국에서 한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비대적 대응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억제 능력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상당히 합당한 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런 20분간에 걸친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에 기자실에 들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신년 출입기자실 방문은 뭐 늘 있어오는 행사인데 일일이 악수했고요. 김치찌개도 좀 빨리 같이 또, 먹고 김치찌개 얘기. 가끔씩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김치찌개도 빨리 같이 먹자. 김치찌개를 먹는데 올해는 좀 빨리 먹었으면 한다. 김치찌개 얘기가 매년 나와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요리를 잘하신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시그너처 메뉴가 소위 그 김치찌개라는 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계란말이하고. 예, 인수위 시절부터 사실 기자들에게 이 김치찌개 한번 많이 끓여서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3년째 그 김치찌개가 끓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움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기자분들과 이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될 것 같고 또 국립현충원 방문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또 국무위원들과 함께 떡국 조찬을 어제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새해에 마음가짐도 새로이 다지고 참모진들과의 어떤 결속력도 강화하고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봐서 올 한 해 보다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 이런 말을 썼는데 한번 직접 저희가 촬영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 한덕수 총리와 또 부처 장차관, 국무위원급,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40여 명 정도 같이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인데 정문에서 먼저 국기 배례를 하고요. 지금 헌화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바로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1월 1일 첫 공식 일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헌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헌화차가 아니라 분향이죠. 네.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 자, 국민만 바라본다. 네. 민생 경제에 매진하겠다. 자, 민생 또 나왔어요. 이게요. 이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큰 뜻을 갖고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좀 우리가 이제 와닿는 게 없었지만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 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경쟁력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올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즉 모든 중심에 민생, 국민을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한 후에 처방을 나가겠다. 다른 때와는 다른 이제 현장 중심의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끌고 나가실 그런 의지를 밝히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새해 첫 일정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시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에 또 글을 썼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친필로 되어 있는데 동료 시민들, 저 표현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던 또 한동훈 표로 이제 인식이 되는 fellow citizens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짧지만 여기에 어떤 뜻을 담았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정치 교체를 계획을 하고 또 일종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시작할 때는 항상 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지는 뭐 당원들 앞에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랬죠. 이런 것들을 많이 상용을 해 왔었다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동료 시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동료 시민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평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동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또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한 것은 통시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미래의 방점을 찍겠다. 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우리는 동료인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가 이제까지 해왔던 문법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속에 한 발을 공공선에다 놓고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하는 것과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역 참배에 있어서 김영삼,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묘역을 차례대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통합적인 뭐 시각으로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상당히 중도층에 소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굳이 묘역 참배에 있어서도 그것을 뭐 진영으로 나누어서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가고 이쪽은 안 가고 이게 아니라 네.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2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4일로 예정된 광주광역시 방문 그리고 5.18 민주묘지 참배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전 대구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일날 광주광역시를 가는데요. 뭐 우리 민주화의 또 성지인 5.18 민주 묘지에 참배를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그리고 동료 시민과 같이 나눌 민주화의 앞으로의 꿈을 같이 나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글에서 봤는데 재밌는 게 용이라는 동물이요.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암수가 동체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 화합과 그리고 또 용이라는 거는 비상을 하는 동물 아닙니까? 등등을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합쳐지는 모습에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광주 방문이 큰 뜻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양용은 암수가 나눠져 있고요. 네. 또 상당히 대빌, 그렇죠. 악마의 의미가 예. 있는데 동양의 용은 자웅이 동체고 상서로운 길조의 동물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에 부산 방문 도중 이동을 하다가 흉기에 찔리는 안타까운 피습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1cm 정도의 열상으로 의식은 또렷하다고 하네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의 있어서는 안 될 폭력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런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진을 안 썼습니다. 너무 놀랍고 끔찍한 사진이라요. 네. 무슨 파란색으로 된 왕관 같은 걸 쓰고 좀 지지자인 것처럼 하고 접근을 해서 흉기로 이제 상해를 한 것인데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호송이 됐는데
뭐 의식은 명료하고 다행인 것은 그렇게 큰 상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06년 5월 20일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 유세 도중 그때는 괴한의 흉기 테러에 안면을 크게 다쳤었죠. 자, 이 사고도 연상이 되고 지방선거 때 송영길 대표가 또 둔기 사고를 당한 거 또 연상이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고요. 분명히 우리 민주 그다음에 정치라는 부분들은 서로 대화하고 거기 안에서 뭐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사실 그때 커터칼이었습니다. 그래서 11cm가 됐는데 사실 조금만 더 나갔으면은 생명의 위협 또는 안면 마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다행히 잘 세 번의 수술 끝에 잘 치료를 하셨던 걸로 보는데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과 정치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뭐 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22대 총선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99일 남았습니다. 100일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된 셈인데요. 여야는 저마다 특징 있는 정책 공약들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자, 초반 민심의 풍향계는 어떤지 지금부터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정당별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9대 34, 정의당이 4%, 그 외 정당이 3%, 지지하는 정당 없다 19%. 물론 이 숫자에는요, 이낙연 신당이니 이준석 그렇죠. 신당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결과입니다. 일단 오차 범위 안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섣부른 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또 신당들이 지금 많은데 사실 지금 중앙선관위에 지금 신고된 그 신당 창당에는요 51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100일 전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선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침이 빠르고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초기적인 어떤 뭐 지표를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고요. 사실 저번 우리 바로 직전의 선거가 코로나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책도 없었고 인물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던 상황들인데 요번에야말로 정책과 우리 가치관의 국가의 어떤 정립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의 그런 결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의 현재 정당 지지도 38대 38로 그야말로 똑같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론조사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초박빙,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언론에서는 뭐 깻잎 한 장 차이다, 뭐 붙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동률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궁색한 처지였는데 이것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는 상당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를 볼 때 3대 3대 3 정도로 무당층이 상당히 컸다면은 그것이 약간 양대 정당으로 좀 몰리면서 무당층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나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제 신당에 관해서는 이낙연,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답변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문에 불과하고 실질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당이 보다 이제 구체화되어야만 그 신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보다 그 어떤 분석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각 여론조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발표한 민심은 이렇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른바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권의 민심이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그 방향을 결정짓는 그 가늠자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충청권 민심이 변화가 좀 재밌죠? 그렇죠. 대전, 세종, 충청은 국민의힘이 46%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29%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대선 주자로서의 또 거기다 그걸 넣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100일 전이고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과 인터넷 때문에 이 숫자는 이제 시작점에 어떤 그런 선을 긋을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역시 호남과 특히 제주에서 강세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 반대편에는 국민의힘은 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강세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도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을 끌고 있는 두 분의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신당까지 넣으면은 사실 지금에 나오는 숫자들은 큰 의미보다는 누군가가 중도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표로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아직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만 의석 120개가 넘게 걸려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즉 수도권입니다. 동아일보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과 인천에서는 혼전 가운데서도 여당이 조금 힘을 내고 있다. 또 경기도는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의 그 국민의힘 지지가 뭐 상당히 민주당과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반면 너무나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적었습니다. 네. 총 121개 의석 가운데 16석밖에 차지를 못했거든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죠. 그러니까 10%도 안 되게밖에는 그 표를 얻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그야말로 민주당 텃밭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게 상당히 간극이 줄어들거나 내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그 서울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경기 쪽으로 그 지난 문정부 때 이제 부동산 여파 때문으로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되면서 기존의 경기 지역에서의 우세 상황은 유지되거나 혹은 국민의힘 쪽으로 약간 이동된 반면에 서울이나 인천 쪽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인천에서는 그 돈봉투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심판적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수도권은 지금 어느 당에 마음을 줄지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다. 지금 한참 이제부터 정책과 각 당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의 서울 권역별 지지도가 흥미로운데요. 이른바 서울을 5개 정도로 쪼개서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서울 전체로도 지금 박빙이고, 자, 도심권, 종로, 중구, 그쪽이 이제 도심이거든요.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나눴는데 서남권의 민주당 강세는 여전한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심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이 지금 갈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번 선거의 그럼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정권 심판이냐? 그러니까 회고적인 심판을 할 거냐? 아니면은 누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앞으로에 나가는 전망적 투표 2개를 지금 놓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두 분 다 지금 차기에 대통령 지금 주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까지도 지금 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망적 투표라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는 많은 그런 우세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선거라는 게 인물, 정책, 그다음에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중도의 어떤 이 지금 무당층 이 부분들을 지금 차지하는 분야에서 싸움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재밌는 접전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우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약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장 의석수가 많이 걸려 있는 곳이 경기도죠. 야당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산과 평택, 오산, 안성 등 남부 이른바 외곽권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줄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와 뭐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은 30%,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40.7% 예. 이렇게 이제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도에는 총 59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7곳이었어요. 네. 59개 지역구 가운데 7곳.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은 지금 11곳에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고 네. 나머지 경우에는 민주당의 우세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우세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역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요번에 공천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내놓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격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는 우리의 텃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 또 이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요 언론사들은 총선 여론조사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선호도 조사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상승세가 일단 가파르다는 특징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세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렇습니다. 이르고요. 5월 달에 지금 2배 정도 차이 났던 게 지금 뭐 2% 정도로 지금 뭐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것이야말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십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변화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나가느냐의 지금 부분들이고요. 많은 지금 뭐 이 갤럽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숫자들은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우리를 대한민국 호라는 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장래 정치인 선호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일보에서는 38대 38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신 깻잎 네. 딱 달라붙었다 붙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실 양 당이 지금 준비들은 다 돼 있거든요. 정책이라든가 이러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를 어떤 인물을 내세우냐. 즉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두 후보자들의 지지도에는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모든 국민들의 지금 뭐 시선은 공천을 어떻게 공명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한민국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군단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나왔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 혹은 이준석 신당이 미칠 영향인데요. 신당이 출범하면 지지정당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응답이 20% 가까이 되네요. 18%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신당을 찍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신당 쪽으로 가겠다는 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당 나오는 걸 보니까 기존 정당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 하면서 오히려 기존 그 당 양대 정당으로 가겠다는 의사 표현하는 분들까지를 합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지층 결속이 다시 이루어지고 사표방지 심리가 발휘될지 이것은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자면은 이 신당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이 신당들이 표를 가져감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분열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낙연 전 대표가 새 벽두에 경기도 행주산성에 올라서 사실상의 신당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언이 좀 강도가 셌어요. 큰 싸움을 벌이겠다.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지금 본격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선거가 참 재밌는 거는 양당의 대표를 했던 분들이 지금 따로 나가서 지금 다른 살림을 지금 차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싸움을 벌이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를 쭉 우리가 뭐 평균을 내보면 현역 의원들 공천 탈락률이 25%가 넘었을 때 그 당이 항상 조금 더 많은 그런 의원 의석수를 갖고 갔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물갈이. 물갈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항아리론까지 나옵니다. 물만 퍼내면 뭐냐, 항아리를 깨야 된다. 독을 아예 바꾸자. 예, 바꾸자. 뭐 등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싸움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짜로 큰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임무를 내놓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수만 명의 왜군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대승을 거뒀고 권율 장군이죠. 수도 한양을 지켜냈던 이른바 임난 3대첩 중 하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의미, 역사를 모를 리 없고 여기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좀 뒷배에 깔고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패 정치를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의 그 본류, 민주당의 정신을 되찾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읽히고요. 현역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 4분이죠. 이분들도 연말 안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은 지났고요, 이제. 지났으니까 신년에 새해 들어가죠. 연말을, 그러니까 음력 연말 말하나요? 아니죠. 지난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선언만 남겨놓은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합류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민주당의 공천 국면에서 보다 좀 불공정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그런 양상이 펼쳐진다면은 현역 의원들의 합류도 저는 상당히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시작은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고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DJ의 정신, 노무현 정신, 명분 있고 원칙 있는 패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1월 중순에 창당 선언을 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의 창당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제 창당 그 식을 지금 갖고 오고 1월 중순까지 전국을 한번 순회하는 그런 일정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뭐 당 회의실도 없고 이 창당 준비를 하면 각 이제 뭐 지자체 단체에서 지금 일정의 규모의 지지 성명과 이 가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웃으면 내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정도면 창당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창당에 대해서 사실 뭐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섣부른 판단은 좀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광주광역시 국회의원인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에다, 뭐 아직은 그 전망 단계입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까지를 묶는 이른바 빅텐트, 큰 천막 신당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성, 또 파괴력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그야말로 어떤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가능할까라는 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천하용인을 이제 주로 그 뒷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는 이미 본인이 그냥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천하인 중에 그 허은하 의원이요.
내일 탈당 선언을 한다고 네.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공동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띄운다는 건데 문제는 현역이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현역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은 뭔가 신당이 좀 구체화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말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바뀌고 있어서 과연 빅텐트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 이것도 이번 총선에서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의 원로정치학자인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를 이미 임명했고요. 국민의힘도 곧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꾸릴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파격적 기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파격적으로 간다는 자체가요, 공천의 교체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갈라 그러면 자기 주변에부터 사실 뭐 젊고 어떤 지도자의 어떤 교체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1988년도 13대부터 2020년 21대까지 보면요.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로 봐야지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는 뭐 외부 인사들을 지금 이제 공천위원장으로 좀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분당, 공천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총선 99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나 민심 풍향이 보여주듯이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민심이 누굴 택할지 그들이 내는 민생을 위한 정책,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내는 비전, 이것이 남은 기간의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의 이슈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